제가 느끼기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일단 지금은 되게 기분이 좋은 상태예요. 기분이 좋다고요? 네, 기분이 지금? 좋아요. 왜냐면은 네. 이제 이 답답한 상황에서 지금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동아줄이요? 예, 북한이라는 나라가 먹고 사는 것들은 주로 중국, 한국하고 이제 관계 좋을 때 지금은 양쪽 다 지금 닫혀 있는 코로나도 풀리고 뭐도 다 했지만 예전처럼 활기차게 왔다 갔다 한다 이런 느낌 별로 안 들잖아요. 매우 답답한 상황이었는데 이게 이제 작년 하반기에 바뀌었지 않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간만에 해외로 나가서 정상회담을 한번 했죠. 블라디보스토크. 예, 블라디보스토크 그쪽으로 나가서 네, 기차 타고 한참 가서. 기차 타고 한참 가서 푸틴. 그래가지고 아주 극진한 대우를 받았죠. 맨날 지각대장 푸틴 대통령이 막 먼저 맞아요. 나가서 기다려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전략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새로 만든 이제 우주기지 다 보여주고 네. 예, 로켓 뭐 다 보여주고 맞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김 위원장이 막 신나서 돌아다니면서 이건 재원이 어떻게 되느냐, 사정거리가 얼마냐 물어보고 재고 막 무슨 말이냐면은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옵니다만 북한산 포탄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쪽으로 건너간 게 대략 100만 발 이상은 된 것 같다. 어마어마한 양이네요, 그것도.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가느냐 하면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흥미로운 전 세계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박사님이 각 잡고 하나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느낌이. 원래는 오늘 이제 사실 대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네, 대만 총통 벌써 끝났고. 선거도 이제 한 일주일 이제 지났고 네. 뭐 다들 이제 아시는 이야기니까 네. 굳이 그 이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당장 우리 피부에 와닿는 네. 좀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지구본 역사상 처음으로 네. 우리 한반도와 관련된 이야기 그것도 뭐 지구본에 해당됩니다. 우리와 그렇죠, 육지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네. 네. 윗동네 얘기. 윗동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거기가 요즘 발원 수위가 네. 뭘 원래 좀 발원 수위 높은 동네긴 하지만 네. 뭐 우리를 뭐 싹 무력 통일을 시킬 것 같은 예, 뭐 그런 그냥 발언에 그냥 전쟁을 해가지고 다 합병을 시켜버리겠다는 둥 미사일 뭐 빵빵 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가장 이제 뭐 그런 이제 말폭탄적인 것들을 이렇게 제외 잘 발라놓고 냉정하게 보면 몇 가지 신기한 상황들이 있죠. 작년에서부터 약간 그런 기조들이 보였는데 예전에 남조선이라 불렀어요. 예. 네네 맞아요. 남조선이라 불렀는데 이제는 꺽쇠 2번 치고 쌍꺽쇠하고 대한민국이라고 이제 친단 말이죠. 네. 대한민국이라고 이제 불러요. 그러고 이번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발언한 거를 보면은 이제 무슨 통일이니 뭐 한민족이니 없다 그런 거 이런 거 다 이제 쓰잘데없는 망언, 네. 망상, 망동 다 집어치우라. 제1 주적 국가다 그냥. 그렇죠. 헌법에다가 대한민국은 우리의 철천지 왼수다. 라고 이제 박아 넣어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한 정도죠. 그러니까 네. 뭐 헌법은 뭐 북한에서 헌법 바꾸는 게 뭐가 그렇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와 더불어서 어쨌거나 이게 대한민국에 갑자기 왜 저래 제가? 그러니까 뭐 김비서가 왜 저래가 아니고 이제 김 위원장이 왜 그럴까? 특별히 뭐 이렇게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네. 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네. 오늘 한번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틀려도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 안 하시겠죠? 김 비서는 왜 저럴까? 김 위원장은 왜 저럴까? 김 위원장의 빙의 돼서 네, 한번 지금 북쪽의 판단을 네. 여러저러 한번 분석을 해보시는 네. 시간 한번 갖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입장이라보다는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라면 24년 1월달에 네.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을까? 예,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일단 지금 김 위원장은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겁니까? 제가 요즘에 김 위원장 발언 나온 사진들을 보고 있으면 네. 몇 년간에 보기 힘들 정도로 얼굴이나 목소리나 상당히 좀 힘이 들어가 있는 좀 자신감이 있는 항상 그런 모습을 연출하려고 노력은 했으나 안 그런 경우도 이제 종종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 하면 생각나는 사진이 뭐냐면 옛날에 이제 집권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원산 주변에 마식령 스키장 네. 스키장 이제 리프트를 만들어 놓고 네. 거기 혼자 이제 타고 올라가는 사진을 찍은 게 있어요. 근데 되게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오묘한 표정이 기억이 나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잘 돼야 될 텐데라는 표정, 기분 좋은 표정, 여러 가지가 막 뒤범벅이 됐는데
2023년 한 상반기까지 나온 뭐 사진도 많지 않았지만 네. 몇 개를 이렇게 훑어보면 되게 질책하고 안타까워하고 뭔가 좀 그런 사진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특히나 뭐 여러 가지 수해 현장 이런데 이제 막 바지채 막 들어가서 이제 네네네. 뭐 하고 하는 유명한 짤 중에 그거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이거 아닌데. 그렇죠. 이거 여러 밈으로 쓰이고 예, 있는. 그거도 벌써 꽤 됐죠. 이제 상당히 이제 지금하고 보면 이제 연식 차이가 이제 꽤 나는 옛날 이제 사진인데 네. 그런데 2023년 한 10월 달 정도 이후부터는 네. 상당히 활기가 차고 뭔가 기분이 좋아지고 그래요? 뭔가 새로운 뭔가 흥미거리가 생기는 듯한 뭐지? 그런 이제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제 느낌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그래서 이게 뭘까라고 생각을 이제 다양하게 해봤는데 네. 제가 느끼기에는 제 생각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일단 지금은 되게 기분이 좋은 상태예요. 기분이 좋다고요? 네, 기분이 지금? 좋아요. 예. 왜냐면은 네. 이제 이 답답한 상황에서 지금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동아줄이요? 예.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 북한이라는 나라가 먹고 사는 것들은 주로 중국, 중국과 무역 예, 하거나. 그다음에 한국, 예. 하고 이제 관계 좋을 때 주로 이제 이런 경로였는데 음. 지금은 양쪽 다 지금 닫혀 있는. 뭐 중국하고는 일부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만. 경제 제재 워낙 심하니까. 예, 그리고 뭐 코로나도 풀리고 뭐도 다 했지만 예전처럼 활기차게 왔다 갔다 한다 이런 느낌 별로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북한에 대해서 과거에만큼 막 이렇게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매우 답답한 매우 상황인데. 답답한 상황이었는데 네. 이게 이제 작년 하반기에 바뀌었지 않습니까? 작년 하반기에 바뀔 게 뭐 있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간만에 해외로 나가서 정상회담을 한번 했죠. 어디 블라디보스토크. 예, 블라디보스토크 그쪽으로 나가서 예. 기차 타고 한참 가서. 기차 타고 한참 가서 누구랑 했죠? 푸틴. 예. 그래가지고 아주 극진한 대우를 받았죠. 예. 예, 맨날 지각대장 푸틴 대통령이 막 먼저 맞아요. 나와서 기다려주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전략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새로 만든 이제 우주기지 다 보여주고 예. 예, 로켓 뭐 다 보여주고 맞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김 위원장이 막 신나서 돌아다니면서 이건 재원이 어떻게 되느냐 사정거리가 얼마냐 뭐 물어보고 재고 막 다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뭐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옵니다만 북한산 포탄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쪽으로 건너간 게 대략 100만 발 이상은 된 것 같다. 어마어마한 양이네요, 그것도.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가느냐 하면 지금 이제 낮은 선봉 항 네. 있잖아요. 저 위쪽에 이 낮은 선봉에 있는 그 낮은 항 중에 이제 부두가 한 5개인가 6개인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2개는 중국이 이제 임차를 한 거고 네. 2개는 이제 러시아가 임차를 이제 오랫동안 50년 임차 뭐 이렇게 해놓은 건데 그동안 거의 안 썼어요. 네. 쓸 일이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거기에 러시아 선박이 입항을 해가지고 컨테이너를 하역하고 다시 컨테이너를 싣고 돌아가는 모습들이 계속 관찰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이제 육로로 이렇게 철도로 이렇게 실어 나르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북한 철도 상황이 그렇게 썩 보장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항구로 이제 가는 것 같은데 그걸 네. 역산을 해보면 대충 나오잖아요. 40피트짜리 이거에 155mm를 가득 채웠다 생각하면 몇 개쯤 되고 그러면 그걸 다 곱하기 얼마 해보면은 대략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략 한 뭐 100만 발, 뭐 적어도 한 7, 80만 발 이상은 된다라는 거고 지금까지 간 게 그만큼이고 네. 앞으로도 또 갈 거잖아요. 예. 그럼 돈은 좀 생기겠네요. 그러니까 돈도 돈이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거죠. 북한에서는 옛날 이제 북한의 경제 체제는 이제 이중 경제다 이랬잖아요. 군수 경제가 따로 있고 제2 경제가 따로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네. 여기 대부분이 뭐 로켓 만드는 일부 빼고 나면 최근 들어 할 일이 없었겠죠. 뭐 원자재도 없고 수요도 없고 돈도 없고 네, 돈도 없고 네.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러시아에서 주문이 들어왔잖아요. 네. 근데 일단 지금 보내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우리처럼 이 비축돼 있는 여기서 털어서 이제 보내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를 돈 주고 살 거냐. 근데 아마 돈보다는 그 새로 포탄을 만드는 데 필요한 이제 각종 원부자재. 예. 뭐 철강이라든지. 네. 예. 아니면 거기 들어가는 각종 이제 화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화공약품들. 이런 것들을 이제 컨테이너로 실어주고 밀도 좀 같이 보내줬겠죠, 뭐. 뭐 일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군수 경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굴뚝에서 연기가 되고 네. 사람들이 일을 하고 뭔가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제 이게 이제 바닥에 붙어있던 놈들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보면은 활기가 약간 돌겠네요. 활기가 도는 거죠.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작년 올해 들어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되게 여러 번 합니다.
네, 미사일 발사 뭐 ICBM, IRBM 뭐 예, 등등 해갖고. 그리고 뭐 극초음속이다 뭐다 뭐 여러 가지 네. 되게 많이 하는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되게 횟수도 잦아졌고 성능적 도약이 상당한 수준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우리가 수십조 원 들여서 만든 우리 킬체인이 이제 거의 무력화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극초음속 뭐 이러면은 반응 시간이 아마 1분 이내일 텐데. 네. 예. 어떻든 간에 과거에 몇 차례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뭔가 매끄럽지 않았던 모습들을 종종 보였잖아요. 그때 이제 정찰위성 쏘아 올린다고 했는데 실패했다가 네. 저번에는 쏘아 올렸고 그다음에 이번에도 이제 극초음속이라고 했는데 사정거리도 상당히 나오고 그 전까지 3번 하면은 한 번 될까 말까 하던 했는데 지금 백발백중. 시험하면 다 돼요. 러시아한테 배웠나? 배웠다기보다는 제가 네. 봤을 때는 러시아 엔지니어들이 네. 몇 사람 파견을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류 좀 잡아주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다 설계도 해주고 막 이제 지도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북한 엔지니어들이 다 펼쳐놓고 자기들이 했던 거. 네. 뭐가 여기서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내가 잘 모르겠다. 자문 정도. 그럴 때 말도 필요 없죠. 그냥 손가락으로 여기 딱딱 짚어주고 그러면 이제 북한 엔지니어들이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물어봤을 때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느냐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느냐. 사실은 이게 이제 옛날 프랑스가 원자력 핵폭탄 개발할 때 미국이 도와준 방식이거든요. 네네. 아무것도 한마디도 안 했어요. 손짓과 끄덕거림으로 결정적인 문제 몇 개를 해결해줘서 어차피 선수들끼리는 다 통하는 거죠. 알 테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그동안 잠들어 있던 경제도 이제 돌아가기 시작을 해. 그다음에 내가 그동안 그렇게 닥달을 해도 안 되던 이것이 이제 궤도에 오르는 그런 느낌도 받고 그다음에 이제 뭐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유류라든지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지금 그 북한 외상이 외무부 장관이 지금 이제 푸틴 대통령이랑 면담을 했는데 또 푸틴 대통령이 직접 본인이 또 응대를 하고 면담을 했어요. 하긴 북한이 원하는 걸 꽤 많이 줄 수 있는 나라가 러시아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러시아가 푸틴 대통령이 조만간 방북할 것 같아요. 북한까지? 네, 방북할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요? 예, 왜냐하면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생각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중에 가장 큰 어려움은 포탄 부족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일거에 지금 북한제 탄약이 들어가면서 마음껏 이제 쏘는 쪽으로 이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서 간 거는 우크라이나에서 쏘고 북한에서 간 건 러시아에서 쏘고. 예. 참 그러니까 웃기는 일인데 그러면은 이제 그 푸틴 대통령이 방북을 할 때 맨손으로 가겠어요? 선물 하나 들고 가겠죠. 선물 들고 가겠죠.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대외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문제 없이 이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식량. 그거야 이제 인도적 지원이니까 뭐 가능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 노동자들 같은 경우가 이제 블라디보스톡이나 뭐 이런 지역에서 옛날에는 산림 벌채 조금만 했지만 이제는 뭐 농장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도 있는 거죠. 북한 노동자들 러시아로 가서 실제로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대가로 유류. 네. 에너지 자원. 테니까. 네. 뭐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 이렇게 되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뭐가 많이 해결되고 뭐가 많이 좋아졌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1년 전 2023년 초반이랑 생각을 해보면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분이가 좋구나. 예. 그러면 이제 기분이 이제 안 좋다가 좋아지면 사람들이 세상이 다 좋아 보일 때도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기분이 내가 안 좋았을 때 나한테 귀찮게 하거나 나를 짜증나게 하거나 내가 싫다는데 계속 나한테 뭐라고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좀 손 좀 봐줘야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추정인데 제가 봤을 때 지난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2020년부터 이제 22년 코로나 대충 마감될 때까지 힘들었잖아요. 힘들었죠 북한. 정말 고난의 행군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북한 이 공무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이 상황을 이렇게 그냥 우리끼리 꾸역꾸역 하는 것보다는 뭔가 외부에서 도움을 좀 받아야 된다. 그러면 제일 만만한 도움 창구가 어디겠어요? 중국 아니면 러시아. 한국. 한국이요? 예. 남북 관계라는 명분으로 해서 약간 문 열어주고 그냥 뭐 사진 몇 장 찍어주면 뭐 좀 들어오고. 예, 뭐 각종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국제적으로도 뭐 인도주의적으로 분류되는 거니까 문제 없고 그러면 이제 해줄 듯 말 듯 하면서 몇 가지 해주면 당장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거 왜 안 하지? 라는 이야기를 누군가는 생각도 했을 거고
아마 이야기도 했을 가능성이 저는 꽤 있다고 보여져요. 아, 남쪽이랑 뭐 좀 해봅시다. 네. 네. 빨리 좀 어떻게 우리 병원에 지금 약이 없는데 그렇죠. 이런 건 좀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얘기를 이제 꺼냈는데. 그 민심도 흉흉하고 막 이제 네. 전주들 다 털어가지고 막 뺏어가지고 막 하니까 네. 당연히 분위기 안 좋으니까 뭔가 이제 돈이 좀 돌고 뭔가 이렇게 좀 다독거릴 외부에서 인풋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제 생각해 보면 간단하고 손쉽게 별 탈 없이 할 수 있는 게 우리랑 중국인데. 예. 근데 아마 그동안에 이제 그럼 놀고 있을 대남 라인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제 이쪽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에 자기들은 한국과 남조선하고 벌써 이제 40년째, 30년째 이렇게 일해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자기들의 생각, 그다음에 내가 존재 가치도 좀 이렇게 보여줘야 되고. 네. 그러니까 아마 여러 번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아, 김정은 위원장한테 네. 지금 빨리 저 남조선이랑 뭐 대화하면 내가 또 할 수 있습니다. 네. 받아올게요. 네. 그거 좀만 좀 열어주시면 됩니다. 열어주면 됩니다. 뭐 그냥 사진 한 장 찍어주고 네. 약간은 해주면 우리가 필요한 만큼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게 뭐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안 들어준 거죠. 안 들어준 것 같아요. 네. 그동안. 네. 그냥 안 들어준 걸로 끝난 게 아니고 기분이 나쁜 거죠. 아, 나한테 자꾸 그런 얘기 하는 내가 애들이. 분명히 아니라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제가 봤을 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네. 왜냐면은 그 내가 했던 일에서 그동안 과거에 성과를 냈던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이고 지금 내가 다시 또 실력 발휘 좀 해야지라는 이런 마인드도 있거든요. 일하는 사람 입장에선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나는 지금 평생을 대남 공작 사업을 해봤는데 남조선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봤는데 당연히 이때는 이거 해야지 라는 관성으로 이제 지내오는 거죠. 라인도 살아있고. 네. 남쪽 분위기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네. 이런 거 빨리 해야 이제 나도 인정도 받고. 그렇죠. 네. 예. 근데 그거를 김정은이 썩 유쾌하지 않고. 그렇죠.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 대남 라인 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이가 많은 아버지랑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아, 김정일이랑 같이 일했던. 그렇죠. 뭐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다른 쪽은 세대 교체도 여러 번 뭐 이렇게 저렇게 엎었다 뒤치락하지만 쪽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북한 쪽하고 뭔가 일을 했던 사람들은 주로 고인물들, 오래 그 일을 하셨던 분들이 전문성이 있다라고 인정을 받고 네네네. 어떻게든 최대한 오래 상대방에 대한 생각도 좀 들어보고 싶고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네. 북한도 똑같을 거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탐탁치 않은 거예요. 우리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이렇게 재벌이 이제 승계되고 나면 아버지 때 같이 일했던 이런 분들을 모양새 좋던 나쁘던 어떻든 간에 치워버리고 싶은 욕구들을 되게 많이 갖잖아요. 어느 정도 자기 위치만 확고해지면 그렇죠. 싹 물갈이하죠. 알고 싶잖아요. 네. 김정은도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그동안 많이 물갈이를 했는데 예. 대남 라인은 아직 물갈이를 좀 못하고 있는 예. 왜냐면 계속 근데 하던 게 있으니까. 물갈이를 하는 게 아니고 예. 아예 치워버리는 거죠. 그 자리를 없애버려요? 예. 그럼 이제 왜 없애냐? 그냥 물갈이만 하면 되지. 네. 왜 없애냐를 생각을 해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모든 생각은 지금 일단 기분이 좋고 그러면 2024년에 김정은 위원장의 시간표는 지금 다 타임라인이 11월 달에 맞춰져 있을 거예요. 미 대선? 예, 미국 대선. 네. 김정은 위원장은 뭐 실패를 하긴 했으나 네. 어떻든 간에 세계 최강국인 미국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해본 적이 있죠. 해본 적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리고 1대1로 뭔가 이야기를 했었고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코로나나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낙선 이거 아니었으면 다시 뭔가 이야기를 해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하여간 대외적으로 봤을 때 한쪽은 트럼프 대통령이 낙선을 하면서 이게 하나 꼬꾸라진 게 있고 다른 한쪽으로 보면 본인의 경험상 이게 북한이랑 미국이랑 직접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할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한국을 끼면서 남조선을 끼면서 뭔가 일이 복잡해지고 서로가 내가 커뮤니케이션에서 내가 상대방의 진위를 정확하게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은 확실하게 올해 2024년 연말 때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다시 이제 그리고 트럼프와 뭔가를 이제 추진을 한다면 또 남쪽과의 어떤 이야기를 꺼내는 그거를 그냥 말도 꺼내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는 보다 확실한 시그널을 대외적으로 또 보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예 다 날려버리는 거죠, 조직을. 그러니까 그거는 단순히 이제 우리가 남조선이랑 뭐 평화적으로 통일 뭐 이거 안 하겠다 이런 이제 그 사실 그 말도 김정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도대체 몇 년인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그거보다는 또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대한민국, 한국이 거기에 대해서 또 숟가락 얹어서 판을 복잡하게 만드는 아예 그런 것들을 배제하겠다. 1대1로 그냥 미국이랑 단독으로 너랑 나랑은 그냥 적대적인 국가야. 네. 무슨 한민족도 아니고 무슨 통일 대상도 아니고 특별한 관계도 아니야. 사이가 안 좋은 그냥 국가 대 국가야. 별개의 국가다. 별개의 국가야. 그러니까 국가 대 국가 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야기 안 하는데 니들이 왜 껴들어? 라는 시그널을 이제 미국에게 주는 거. 미국한테도 주고 대한민국한테도 니들 자리는 없어. 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우리 또 보면은. 패싱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다고 그래서 그럼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 축하드립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회담합시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냥 또 이야기하기에는 또 모양 빠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중간에서 누군가의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근데 사실 저번에는 이제 한국이 그 역할을 이제 한 거잖아요. 우리밖에 할 사람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지금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좋은 파트너 있지 않습니까? 어디? 중국이요? 러시아. 예.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게 우크라이나 전쟁은 바보 같은 일이다. 그리고 지금 중국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중국에 대해서 견제를 해야 되고 중국을 때려야 되는 상황에서 러시아까지 적으로 만드는 건 말이 안 된다. 바이든은 하여튼 러시아도 적으로 돌리고 있지만 예. 트럼프는 적어도 러시아는 안고 가면서 중국을 그렇죠. 배제시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죠. 중국을 이제 북쪽에서 포위를 해야 되려면 러시아를 어떻게든 떨어내야 된다. 그러려면 러시아 말도 좀 들어주고 러시아 이야기도 신경도 좀 써주고 챙겨야 된다라는 입장인 거죠. 그럼 북러미가 좀 얘기가 통할 가능성이 높아지겠군요. 만약에 트럼프 당선이 되면.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된 다음에 푸틴하고 트럼프가 정상회담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이제 카드를 내밀 수 있는 거는 그런 거죠.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당신하고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내가 보니까 과거하고는 상황도 많이 바뀐 것 같고 네. 과거와 같이 있던 그런 뭐 서로 피곤하게 그런 거 하지 말고 내가 보증 설 테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라고 이야기를 하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도 훨씬 뽀대나게 확실한 우산 하나 쓰고 네네네.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보면은. 지금 김정은이 그리는 그림은 아마 그런 그림일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푸틴 대통령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일이 너무 바빠, 여의치 않아라고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두 번째 플랜 B로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이제 일본이죠. 일본이 얘기하기 편해요? 작년에 일본 쪽하고 관계자들하고 북한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이제 비공식 라인에서 여러 번 이야기가 왔다 갔다 했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어차피 지금 현재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다 국교 정상화하고 논쟁의 소지는 있으나 어떻든 간에 다 결론을 지었잖아요. 매듭을 지었는데 유일하게 매듭 못 지은 쪽이 북한이란 말이에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국교 정상화라는 카드. 는 어떻게 보면은 일본의 지금 기시다 총리가 제가 봤을 때는 또 바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다음 총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를 이제 보여줘야 되는 상황에서 항상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러면 이제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거 일본인 납치 이런 문제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홀가분한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 세대 때 일어난 일이고 과거의 일은 상당히 비극적인 일이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부담 없이 이건 탈 수 있다 이거죠. 내가 설 수 있는 거죠. 그냥 나 잘 미안해. 그때 있던 사람들 지금 다 죽거나 다 가는 이야기인데 과거에 언제까지 있냐. 그럼 그게 우리 미래로 갑시다. 네네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명분도 생기는 거고 그걸 통해서 뭔가 이제 독자적인 또 라인을 구축하고 싶은 생각도 드는 거죠. 이래저래 우리만 패싱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과거의 생각을 지금 근본적으로 좀 바꾸면서 이제 이러한 김정은의 이제 희희낙낙하는 위원장의 꿈을 적절히 견제를 하고 그리고 상황을 좀 잘 관리하면서 좀 멀리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를 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지금 막 북한이 막 이래저래 막 미사일 많이 쏘고 심지어는 저 연평도 근방까지도 막 NLL 이쪽에도 막 포사격 훈련하고 이런 거를 보고 어떤 분들은 야 지금 북한이 이제 몰릴 때까지 몰려서 이제 저 발악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전혀 그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상황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들고 우리가 그러한 예전의 패턴 거의 조건반사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저렇게 하면 저렇게 그 패턴으로 우리를 지금 몰아넣는 거죠. 그 사이에 자기는 열린 공간으로 나가서 다른 활동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을 바꿔야 돼요. 북한은 우리한테 아쉬운 게 많을 거다. 우리는 그동안에 사실 항상 1980년대부터 그런 생각을 해왔어요.
우리는 경제적으로 유리하고 네. 쟤네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결국은 우리는 한 민족이라는 통일이라는 과제에 대해서는 결국 동의하는 최소한의 기준에서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동의 위에서 차근차근 신뢰를 구축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서 우리 쪽으로 끌어들이던 아니면 평화 공존으로 나가면 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올해 초에 그거를 확실하게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이제 불을 질러버린 거죠. 예. 불까지 지른 거예요? 그렇죠. 이 상황이면?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김정은 위원장 세대 그 또래에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하긴 맞아요. 통일이 중요해요? 네. 반드시 통일이 된다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훨씬 네. 많을 거예요. 김정은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그럴 높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세대에서의 솔직한 생각이 이제 나오면서 뒤집어 말하면 이 한반도라는 공간, 남과 북이라는 그 오묘하면서 특별한 관계는 붕괴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네, 그러면 네, 이제 네. 훨씬 넓은 공간에서 수싸움이 이제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뒤집어 말하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습관적으로 모든 의사결정,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이라든지 외교라든지 안보라든지 할 때 철저하게 한반도만 놓고 봐요. 우리가 힘을 쓸 수 있고 우리가 뭘 결정하고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범위는 딱 한반도 그리고 그 영해 요 지역으로만 국한시켜놓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거보다 훨씬 넓게 보고 상황을 다르게 네네네.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대체로 많은 분들이 우리를 둘러싼 주변국들을 호오 혹은 뭐 선악 구도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죠. 네네. 근데 이제 그럴 필요는 없는 거고 그럼 우리는 그렇죠. 뭘 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과제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되면 뭐가 우리한테 떨어질 것 같습니까? 정부서로. 방위비? 그렇죠. 방위비 뭐 5배 아니면 아예 줄여.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방위비도 아니고 그냥 줄여버릴 것 같아요. 주한미군을. 네. 줄여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뭘 해야 되죠? 우리 군대를 더 지금 뭐 인구도 줄어들고 있는데 어떻게 더 병력을 늘리거나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결국 가질 수 제일 최선의 방법은 저쪽은 가졌고 우린 못 가진 게 뭐죠? 가졌는데 우리 못 가진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좋아. 미국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네. 서로가 딜을 해야 되는 거죠. 너희가 그동안에 70년 동안 우리한테 우산을 씌워주고 이렇게 네. 해준 건 고마운데 이제 너희들이 이제 그렇게 가면 그럼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기에 걸맞는 준비를 해야 돼. 라는 이야기를 이제는 공개적으로 이제 꺼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걸리는 숙제는 뭐냐면은 우리 혼자만 그런 상황이냐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 그런 유혹을 느끼는 나라는 어디 있죠? 이번에 선거한 대만도 그런 유혹을 느낄 것이고 네네네. 우리 옆에 있는 일본도 핵 갖고 싶을 욕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미국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동맹국들이 각자 막 튀어나와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는 그게 상황이 제일 어떻게 보면 껄끄럽고 용납하기 어려운 상황일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좀 허황된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국하고 일본하고 거기에 대한 최소한 기본적인 입장줄 같이 발걸음 맞춰 가겠다. 미국이 이제 뭐 군사력 이런 것들을 일정 수준 계속 유지한다면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고 지금처럼 하겠으나 전략적인 상황이 변해서 뭔가 상황이 바뀐다면 거기에 바뀌는 상황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은 공동으로 대응하겠다. 근데 그 공동의 대응이라는 게 뭐냐는 퀘스천으로 남겨놓겠지만 네. 실제로는 그 밑에는 이제 그게 이제 깔려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네. 그러고 그러면 이제 미국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해야죠. 우리가 예. 네. 뭐냐면 지금 우리를 둘러싼 서태평양 지역에서 미 해군이 중국 해군에 비해서 역전을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미국이 그 이지스함 한 척 만드는 게 바빠 죽겠는데 네. 중국은 조선소 한 곳에서 5척씩 1년에 6척씩 뽑아내잖아요. 아 그래요? 네, 상대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전 세계 조선 능력의 절반은 중국이에요. 네. 35%가 한국이고 나머지 15% 중에서 13%가 일본이에요. 미국의 조선 능력이라는 거는 전 세계 조선 능력의 0.5%예요. 네네네. 그러면 우리가 미국한테 질문을 하는 거죠. 너 그러면 정말 서태평양에서 철수할 거야? 중국의 우위를 인정하고 태평양 나누자는 중국의 동의에 대해서 찬성할 거예요? 라는 거에 대해서 트럼프는 그러고 싶어 할지도 몰라요. 네. 그런데 미국 누구도 그걸 원치 않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미국 혼자서 서태평양 지역에서 뭔가를 해군력 이런 거를 유지하기는 너무 힘이 버거워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렇죠. 그러면 결국 아시아라는 서태평양이라는 지역에서
미국과 뭔가 시스템도 비슷하고 적절한 규모가 유지되고 신뢰할 수 있는 누가 있느냐? 우리밖에 없다. 우리하고 일본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재밌는 거는 미국에서 나오는 자료들의 그래프를 그리잖아요. 뭐 네. 미국 미국 해군력 이만큼, 그 다음에 이제 중국 해군력 이만큼, 그 다음에 러시아 해군력 이만큼. 그러면 이쪽 끝에 어떤 그래프들이 종종 나오냐면은 한국, 일본, 프랑스 뭐 이렇게 얹어가지고 요거 합하면은 중국, 미국하고 미국 전체랑 비슷해. 그런 거 해요? 네,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야 이제 뭐 톤수 경쟁, 뭐 그 큰 배 만들기 경쟁 네네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주변에 누가 있나를 찾아보면 한국, 일본. 정도밖에 없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도 한반도라는 그전에는 미국이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한반도에만 우리 있을 거야 라고 했는데 그거를 우리도 그러면 미국이 생각하는 어차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와도 미국의 최대 경쟁 상대는 누구겠어요? 중국 아니에요? 당연히 중국이겠죠. 네. 그러면 이제 뭐 형태가 좀 변하긴 하겠습니다만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것은 이름만 바꿔서 다시 계속 갈 가능성이 높아요. 네네네. 그러면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은 결국은 해군력이란 말이죠. 그게 하드웨어가 받쳐준 상태에서 뭐 그게 반도체가 얹어지고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것들이 가는 건데 거기에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테니 그럼 아까 말한 그것도 너희들이 그럼 우리한테 대해서 오케이를 해달라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준비는 지금 이제 하고 있어야 된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988년 올림픽을 치르고 그 전후를 해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북방 정책이라는 상대방이 북한 뒤에 서 있을 것 같은 나라들을 우리가 쓱 들어가서 네네. 우리 편으로 만들면서 최소한 중립적인 입장으로 전환을 시켰잖아요. 네. 시간이 이제 40년이 지났어요. 30년 이상이 40년이 이제 다 돼가니까 네네. 상황이 또 바뀌는 거죠. 하하. 우리는 계속 지금 1988년, 90년대 초반을 생각하는데 3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타이밍이 바뀐 거죠. 네네. 그러면 우리 등 뒤에 계속 있어 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타임이 됐다. 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왜 저래?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난 생각할 게 아니고 네. 내가 김정은 위원장이라면 하고 생각해보면 뭐 대충 이러한 이야기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생각도 해보시고 네. 댓글도 달아주시고 하면 또 조금 생산적인 우리 지구본 연구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서 오늘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단순히 그냥 저 제정신이 아니야 이렇게만 생각하는 건 매우 우리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그렇죠. 네. 야, 마치 그 와룡봉추 누워서 이 삼국의 정세를 싹 판단하셨던 그분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또 이렇게 비명 행사하면 안 되는데. 네. 이 김정은 위원장의 속을 들어갔다 나오신 것처럼. 물론 한번 네. 이제 얼굴 표정 보고. 네. 자, 여러분도 한번 김정은 그리고 김정은 북한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나라들의 역학관계 이런 것도 한번 나름대로 분석해 보시면서 의견 주시면 저희도 한번 재밌게 그 의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일종의 커뮤니티 같은 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뭐 일단은 뭐 이제 많은 분들도 이제 뻔한 이야기들이 나오겠지만 저는 어떻든 간에 그러면서 좀 생각도 한번 서로 나눠보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지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박사님을 중심으로 여기 국제정세 띵크탱크가 돼서 여러분이 함께 지혜를 나눠주시기 너무 많이 나가시는데 바랍니다. 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법무법인 율촌 최준영 박사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전 세계 이야기 계속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